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 관리자 학습 멘토 칩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험에도 잘 출제가 되지만 또 알아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쓸모있는 응급처치 개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2024 1급 찐 정리로 댓글창이나 영상 설명란을 통해 공식 판매처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유사 제품과 헷갈리시지 않도록 칩스랜드 이름을 꼭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자, 그럼 응급처치의 정의와 목적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응급처치는 말 그대로 응급, 아주 시급한 상황에서 임시 방편으로 처치를 하는 게 응급처치겠죠. 그래서 다쳐서 부상을 당했거나 또는 심장마비 같은 질병으로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일단 부상당한 상처가 덧나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드레싱을 해준다거나 또는 심장마비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제공하는 것을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상처 부위에 부서진 뼈를 막 다시 붙여가지고 실로 꿰매서 봉합하고 이런 제대로 된 치료까지는 못하겠죠. 그건 병원 가야 되는 거고,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 같은 경우에도 내가 치료는 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막 약 처방하거나 수술할 건 아니니까 치료는 안 되고 임시적인 처치를 제공하는 것까지가 응급처치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응급처치의 목적은 생명을 일단 구하는 거죠. 생명을 구해서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고통이나 불안감도 경감, 줄여줄 수 있을 것이고, 추후에 병원으로 옮겨져서 의사가 진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때에도 처치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거에 감염됐거나 막 의식불명 상태까지 가는 걸 막아줬을 수 있으니까 회복도 좀 더 빨리 되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밑줄, 2차적으로 오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까지도 응급처치의 목적이 됩니다. 이게 또 어떤 식으로도 출제가 됐었냐면요. 응급처치는 환자의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런 지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틀린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산에서 굴러서 되게 심한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그 상처에 세균이 막 감염돼서 염증이 생기고 막 곱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상처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합병증은 내가 소독약으로 소독해서 붕대를 감아준다면 세균에 감염되는 것까지는 막아주니까 이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2차적으로 온 합병증은 예방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뭐 지혈해주고 붕대를 감아주거나 심폐소생술 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미래에 갖게 될 어떤 질병을 예방해줄 수는 없죠. 내가 오늘 이 사람 다리에 소독약 뿌려서 붕대를 감아주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중에 걸릴 뭐 아토피나 또는 천식 이런 걸 내가 예방해줄 수는 없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응급처치로 뭐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임시적이고 즉각적인 처치를 제공함으로써 그 상처를 처치하지 않았을 때 생겼을지도 모를 2차적인 합병증은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이 차이를 조금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은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고통을 경감시키고 의사한테 가서 받을 치료 기간을 더 단축시켜서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회복이 빨라진다는 건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 기간을 줄여주는 거니까 그만큼 돈을 굳힐 수 있다.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응급처치의 중요성입니다.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목적이라서 그런지 되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돈 나가는 거 줄여주는 것도 언급해주고 있죠. 그래서 응급처치를 잘하면 돈 나가는 거 줄여준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응급처치의 기본사항 보겠습니다. 우선 기도 확보, 그러니까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그럴 때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기도를 열어준다는 거죠. 이런 기도 확보의 기본 사항은 첫째, 이물질이 있으면 기침을 유도하거나 하임리히법을 통해서 빠지도록 유도를 해야 한대요. 두 번째도 보시면 이물질이 눈에 보여도 손으로 빼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음식물을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그렇다고 내 손가락 집어넣어서 빼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거나 또는 그 사람 입안에 내가 상처를 내거나 아니면 내 손가락이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손으로 억지로 빼내려고 하면 안 되고 기침을 하도록 유도해서 저절로 빠지게 하거나 또는 하임리히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등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듯이 내 주먹을 모아 잡은 자세로 순간적으로 밀어 올리면서 그 이물질이 빠지게 하는 이런 하임리히법을 통해 이물질이 제거되도록 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가 누워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그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로 구토를 하게 되면 그 이물질이 그대로 목구멍을 막게 되겠죠. 그래서 구토를 하려는 환자는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이물질이 목구멍을 막지 않고 흘러나오게 함으로써 기도를 확보할 수 있겠고요.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라면 머리는 뒤로
턱은 위로 들어 올려주고 목 뒤에 옷가지 같은 걸 둘둘 말아서 대주면 더 숨쉬기 편하겠죠. 그 다음 지혈 처리는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볼 건데 보통 혈액량의 15에서 20% 정도가 출혈이 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혈 처리를 잘 해줘야 한다. 이 수치를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상처가 생긴 경우에는 피가 나는 그 상처 부위에 소독한 꺼즈로 응급처치를 하고 그 위에 붕대를 감아서 드레싱을 해줘야 하고요. 이때는 당연히 소독된 꺼즈, 깨끗한 걸 써야 되겠죠. 그리고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했던 꺼즈는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급처치를 할 때 반드시 이 점을 명시하세요 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도움을 주려는 구조자, 즉 나죠. 내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그래서 왜 누가 물에 빠져도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튜브 같은 거 던져주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누굴 돕거나 구할 때는 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좀 잔인한 얘기일지는 몰라도 내 안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도와주려고 하면 결국은 같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고요. 그 다음 처치를 하기 전에 사전에 본인이 의식이 있다면 그 본인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만약에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뭐 성희롱이라던가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신체 접촉을 할 건데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요즘은 또 그걸 증거로 영상 남겨두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 응급처치를 하는 동시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지 하면서 응급처치를 먼저 하고 나중에 구급차 부르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다면 일단 119에 전화해서 통화를 켜놓고 뭐 응급처치를 진행하거나 또는 내가 응급처치를 할 거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하면서 처치와 동시에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119 구급차는 무료로 이송을 하고요. 앰뷸런스는 일정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9는 무료, 앰뷸런스는 유료.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한 게 내가 이 처치가 불확실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산드라 블록 나오는 영화에서 산드라 블록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가지고 질식해서 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산드라 블록이 나 이거 영화에서 봤다고 그 스테이크 썰던 나이프로 목구멍 쪽을 절개해가지고 막 음식물 빼내겠다고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지만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사람한테 인공호흡을 하기에는 거부감이 든다거나 또는 제대로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는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출혈과 지혈 처리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볼 텐데요. 먼저 출혈은 이 혈액이 피부의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외출혈이 있고요. 또는 혈액이 흘러나오지 않고 피부 안쪽에 고여버리는 내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의 경우에 내 몸무게의 약 7% 정도가 내 몸에 흐르는 피의 총량인데 그 중에서도 15에서 20% 정도가 출혈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고요. 30% 출혈에 육박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정확하게 봐주시는 게 좋은데 이를테면 15에서 20% 출혈일 때는 위독해지고 30% 이상 출혈이 발생했을 때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거를 15에서 20% 출혈 시 사망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바꿔서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요즘은 여기서 한 번 더 꼬아서 어떤 식으로 내고 있냐면 이 수치를 분수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량의 5분의 1가량 출혈 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나오면 5분의 1이면 20%를 말하는 거니까 사망이 아니라 위독한 정도에 해당하죠. 그래서 틀린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베베 꼬아서 나오기도 하니까 이 수치를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혈이 발생했을 때 증상들을 볼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서부 영화예요. 어떤 카우보이 하나가 총에 맞아서 막 피를 흘리는 그런 장면을 한번 찍어볼게요. 누가 총에 빡 맞아서 피를 막 흘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피 흘리고 있는 카우보이한테 달려가서 이봐, 자네 괜찮나? 하는 장면이에요. 그 피 흘리는 카우보이가 숨을 막 몰아쉬겠죠. 그래서 호흡이 막 빨라지니까 맥박도 같이 빨라져요. 심장이 빨리 뛰겠죠. 근데 지금 피를 막 흘리고 있으니까 그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할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체온이 막 떨어지고 눈이 풀려서 동공은 커지고요. 막 허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러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호소하겠죠. 그리고 점점 피부가 창백해지고 막 땀도 흘리고 그러면서 피부가 축축해져요. 혈압도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흔들면서 정신 차리게나 이 친구야 이렇게 흔들어 봐도 반사작용이 둔해져서 움직임도 없어지고 막 피를 꿀렁꿀렁 쏟으면서 구토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숨도 잘 못 쉬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그 허허벌판 사막에서 탈수 증세로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입술이 막 허옇게 떠가지고 내 목까지 잘 부탁하네 그러면서 이 장면이 커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출혈이 발생했을 때 증상은 뭐 대부분 다 아는 것들인데 체온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창백하고 차가워지는데 이때 피부는 축축해지고 환자 본인은 탈수로 갈증을 호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체내에 있는 수분이 막 밖으로 빠지면서 피부 면은 축축한 데 비해 몸속에서는 탈수와 갈증이 나는 거죠. 약간 장염 걸렸을 때처럼 막 식은땀 나면서 몸은 축축한데 탈수로 막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동공은 확대된다. 눈이 풀려서 이렇게 동공이 쪼여지질 않고 막 확대되면서 퍼질 것이고, 맥박은 빠르지만 약하고 불규칙하게 뛴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혈이 생겼을 때 지혈하는 지혈 처리 응급처치 보겠습니다. 이 지혈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 먼저 직접 압박법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이 상처 부위에 소독한 거즈를 먼저 덮고 그 위에 붕대를 감는다고 했죠. 그래서 상처 부위에 소독된 거즈를 먼저 덮고 4에서 6인치의 압박 붕대를 감아줍니다. 꺼지 올리고 압박 붕대로 감기.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감았는데도 출혈이 또 비집고 나오면 그 위에 다시 소독한 거즈를 또 대고 또 압박 붕대로 압박하고 이렇게 반복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혈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러한 일반적인 지혈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심한 출혈일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건데, 왜 최후의 수단이냐면 이 지혈대를 사용해서 묶어놓으면 피가 너무 안 통해서 괴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방식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혈대의 경우에는 출혈 부위보다 5에서 7cm 정도 위쪽을 일단 한번 묶고요. 거기다가 나무대 같은 지혈대를 묶어서 아주 강하게 조이면서 피가 멈출 때까지 꽉 조여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 나무대 아랫부분을 같이 묶어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부먹처럼. 이렇게 완전히 조여서 고정시켜 놓는 지혈대 방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괴사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관절 부위에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어떤 상처 부위에 사용했을 때는 착용한 시간을 기록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또 너무 얇은 끈으로 막 이렇게 세게 조여놓으면 피부가 너무 쫄려서 고통이 심해지니까 5cm 이상의 넓은 띠를 사용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화상 보겠습니다. 화상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개념적으로 풀어보자면 우리의 신체가 흡수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에 노출됐을 때 그 과도하게 노출된 고온으로 인해서 우리 신체면에 발생하는 증상을 화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화상을 일으키는 에너지에는 당연하게도 아주 뜨거운 열이 있고, 그 외에도 핵물질에 피폭되거나 또는 번개를 맞거나 아니면 감전사고와 같이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도 화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밖에도 자외선 같은 강한 빛이나 화학 물질에 의해서도 이러한 화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한 만큼 화상의 종류도 보통 1도에서 3도 화상으로 그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도 화상이 가장 심한 정도의 화상이고, 1도 화상 정도는 초기에 처치만 잘하면 나중에 흉터가 거의 다 사라질 정도로 관리하는 게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이 화상의 분류와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도 화상을 피부 겉면, 표피에 손상을 입는 표피 화상이라고 하고요. 그보다 좀 더 깊이까지 손상을 입는 2도 화상을 부분층 화상, 그리고 가장 심각한 피부 전층에 손상을 입는 3도 화상을 전층 화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약한 정도의 화상인 표피 화상의 경우에는 피부 바깥층에 화상을 입는 것으로 부종이나 홍반, 빨갛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있고, 이 정도는 흉터를 남기지 않고 치료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한 2도 화상이 부분층 화상인데요. 이때는 피부의 두 번째 층까지 손상을 입어서 모세혈관에 손상을 입는 걸 말합니다. 2도는 모세혈관. 그래서 이때는 발적과 수포가 생기고 거기서 진물이 터지는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한 3도 화상, 전층 화상은요, 말 그대로 피부 전층이 손상을 입어서 피하 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되고요. 완전히 다 타서 피부가 검게 변하겠죠. 이때는 근육층까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러한 화상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 조직에 옷가지가 붙어 있다고 해서 옷을 잘라내거나 닦으려고 하지 말고 접촉을 피하는 게 좋고요. 물집이 안 생긴 1도나 물집이 생겼어도 아직 터지지 않은 2도 화상의 경우에는 흐르는 물, 그렇다고 막 너무 차갑거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 실온의 물을 약한 수압으로
화상 부위의 위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도록 씻어내주는 게 좋고요. 물집이 터져버린 2도나 3도 화상의 경우에는 물보다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적신 드레싱을 해주고 붕대를 느슨하게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러한 화상 환자한테 막 물을 너무 세게 틀어서 고압의 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그 상처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압의 물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뭐 민간요법으로 된장이나 식용유 이런 거 바르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화상은 각각의 명칭과 그때 동반되는 증상 그리고 어디까지 손상을 입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화상 환자의 처치 방법들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심폐소생술인데요. 저번 시간에 자위소방대의 목적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거라고 하면서 심폐소생술의 경우에는 4분에서 6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했었죠. 만약에 심장이 멈춰서 호흡이 4분에서 6분 이상 중단이 되면 산소 부족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이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을 4분에서 6분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호흡이 멈췄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되겠고요. 이때 시행 순서는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슴 압박은 컴프레션이라고 해서 컴프레스가 압축하다, 압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프레스 기계 이런 것처럼 컴프레스 압박하는 게 가슴 압박 단계로 C로 표현하고요. 기도 유지는 기도가 공기가 통하는 길이니까 공기를 뜻하는 에어와 기를 뜻하는 웨이를 써서 에어웨이라고 하고 알파벳 A로 표현합니다. 인공호흡은 숨 쉬는 걸 breathe라고 하니까 breathing이라고 해서 B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CAB 순서라고도 표현한다는 거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그 순서와 방법을 볼 건데 가장 먼저 그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물어보면서 대답을 하거나 몸을 뒤척이거나 이런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할 건데 이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심정지가 온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변 사람한테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전화를 켜놓고 신고하면서 동시에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고를 하거나 구조 요청을 하면서 뭘 준비하냐면 AED라고 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처치를 준비하는 동안에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하는 동안에 이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호흡이 있는지 정상적으로 호흡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10초 내로 들여다봤는데 호흡이 비정상적이면 심정지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또는 내가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응급의료전화 상담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의 호흡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호흡의 정상 여부 판별은 10초 이내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이 사람이 심정지 상태라고 판단을 했을 때 가슴 압박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환자를 눕히고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위치에 내 두 손 깍지를 낀 상태로 손바닥에서 가장 두꺼운 약간 손바닥의 뒤꿈치면 있죠? 이 양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대줍니다. 그림상으로 이 정도 위치죠? 여기에 손을 올려놓고 내 양팔을 쭉 펴서 내 힘이 바로 전달되도록 자세를 잡고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때 환자와 나는 옆에서 봤을 때 수직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때 성인은 분당 100에서 120회를 누르는 속도로 가슴이 약 5cm 깊이로 들어가도록 강하고 빠르게 가슴 압박을 시행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30회가 될 때까지 누르는데 이렇게 누를 때는 내가 압박해서 눌려진 가슴이 완전히 다시 돌아와서 이완이 되면 또 다시 누르고 또 그렇게 눌린 가슴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 다시 압박을 하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완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가슴 압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다 안 올라왔는데 빠르게만 한다고 막 콩콩콩 하고 있으면 심장이 그만큼 충분히 펌핑이 안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기도 유지, 환자의 머리는 뒤로 턱은 위로 젖혀 올려서 기도를 개방시킨 다음에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바람이 코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고요. 입을 크게 벌리게 해서 환자의 입이 완전히 막히도록 입을 접촉시켜서 환자의 가슴이 들어 올려질 정도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어 인공호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이 사람의 가슴이 충분히 부풀어 오르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인공호흡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숨을 불어넣은 다음에는 코를 놔서 공기가 빠지도록 해주는데 이러한 인공호흡의 과정을 2회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인공호흡 과정에 거부감이 있어서 꺼려지거나 잘 모르겠으면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해도 됩니다. 아까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말라고 했던 그거랑 같은 맥락이죠. 자신이 없으면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시행하고요. 그러면 아까 가슴 압박은 숫자 세서 30회를 한다고 했고 인공호흡은 2회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가슴 압박 30번에 인공호흡 2번
이게 심폐소생술 한 회 루틴이 되겠죠? 이 30대 이 루틴을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내 체중을 실어서 막 강하게 압박해야 되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소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대할 다른 구조자가 있다면 한 명이 가슴 압박을 하고 다른 한 명이 인공호흡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하고 이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30대 2의 루틴으로 5번 5주기 시행했으면 그 다음에는 둘이 위치를 바꿔서 역할을 교대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환자가 중간에 소리를 막 내거나 움직이면서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호흡도 돌아왔는지 확인해보고 호흡도 돌아왔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줘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회복시켜주고요. 그랬다고 막 집에 가지 말고 옆에 있으면서 계속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대원이 아직 안 왔는데 막 또 호흡이 이상해지거나 반응이 없어진다. 그러면 심정지가 재발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의 순서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환자를 발견하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의식이 있는지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일단 신고를 우선적으로 하죠. 119에 신고를 먼저 하면서 주변에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가져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환자의 호흡을 10초 내로 확인해야 했었죠. 이렇게 확인해서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지금 심정지 상태구나 판단해서 이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해서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심장 충격기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그리고 가슴 압박을 시행할 때 압박을 하는 그 위치와 속도, 깊이 이러한 정확한 시행 방법을 암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맨 처음에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서 신고하는 동시에 준비를 하거나 또는 갖다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했던 AED라고 하는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법을 볼 텐데요. 왜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의사가 이렇게 심폐소생술 막 하다가 200줄 차지 물러서 샷 이러면서 심장 충격기 쓰잖아요. 그 기계의 휴대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지하철역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는 거의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 AED는 반응도 없고 호흡도 없는 심정지 환자한테만 써야 합니다. 왜냐면 강한 전기 충격을 심장에 바로 가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 시에만 사용을 해야 하고요.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가 AED가 준비가 되면 지체하지 말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하냐면 AED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잘 둔 다음에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켭니다. 기계니까 전원부터 켜는 게 1단계고요. AED에는 패드가 2개 내장되어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또 하나는 왼쪽 가슴 아래와 겨드랑이 중간부에 부착을 해줍니다. 강습 교재상에서는 패드 부착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패드 1과 패드 2를 각각 어느 위치에 부착하는지 이렇게 텍스트로도 또 그림으로도 정말 잘 나오니까 패드 부착 위치 꼭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이때 패드에 뭐 이물질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떼주고요. 또 패드랑 충격기 본체가 선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 상태를 잘 확인해서 패드를 각 위치에 맞게 잘 붙여주고요. 그러면 이 기계가 심장 리듬 분석 중 이러면서 음성 지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하고 있던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손을 모두 떼야 합니다. 왜냐면 이 환자의 심장 리듬만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내 손이나 다른 사람들은 접촉하지 않도록 모두 떼주고요. 심장 충격,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이 기계가 판단을 하면 알아서 그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충전하는 동안에 몇 초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때는 가능하면 가슴 압박을 계속 해주고 있으면 좋고요. 기계가 판단을 했을 때 뭐 제세동 해가지고 전기 충격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러면 그냥 하던 심폐소생술 계속 하라고 음성 지시가 나온대요. 그러면 나는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세동이 필요한 환자일 때는 이 기계가 자동으로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했죠. 그 충전이 다 되면 얘가 버튼이 깜빡깜빡거리는데 그러면 그때 그 버튼을 눌러서 심장 충격을 시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환자한테 손을 대고 있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환자랑 접촉을 하고 있으면 그 전기 충격을 같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모두 손을 떼고 다들 떨어지세요 이렇게 해서 모두 떨어진 걸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빡 준 다음에는 바로 다시 붙어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의 비율로 계속 실시하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2분이 지나면 얘가 또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되겠죠. 이러한 과정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반복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ED 자동심장 충격기의 경우에는 사용 순서와 패드 부착 위치 그리고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나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반인 구조자의 기본적인 소생술 흐름, 순서인데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환자를 발견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때 구조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으면 신고를 하면서 AED를 요청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막 이제 팔 걷어붙이고 AED 오는 동안에 10초 내로 이 환자를 관찰하면서 호흡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면 구급대가 올 때까지 그냥 지켜보면 되겠고 만약에 10초 내로 관찰을 했는데 호흡이 없다. 그러면 가슴 압박부터 시행을 하죠. 이때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5cm 깊이로 강하게 눌러서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할 수 있으면 30대 2의 비율로 병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AED가 준비되면 전원을 켜고 패드 2개를 위치에 맞게 붙이고 얘가 심장 리듬을 분석하면 되는데 이때는 손을 떼야 한다고 했었고요. 얘가 분석해서 이 사람 심장 충격해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에는 가능하면 가슴 압박을 계속 해주고 있으면 좋고 이 에너지 충전을 다 해서 이제 100만 볼트 쏘겠다고 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다 떨어진 거를 확인하고 깜빡거리는 버튼을 눌러서 심장 충격을 가하고요. 만약에 심장 충격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계속 심폐소생술을 반복하고 있었으면 됐죠. 자, 그렇게 심장 충격을 하고 나서 이 패드를 붙여놓은 상태로 계속 두면 AED가 알아서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할 거니까 이 과정을 계속 다시 반복하면 되겠고 심장 충격이 필요 없는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계속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처치를 하다가 의식이 돌아오면 지켜보면서 회복시키고 구급대에 인계를 하면 되겠고 혹시라도 회복을 했는데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다시 상태가 나빠진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다시 반복하면서 구급대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응급처치 개요 단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단원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들은 찐정리 뒤편에 예제를 통해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 또 더 어려운 레벨의 문제들은 찐 스포일러 문제집을 통해서도 경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찐 스포일러 문제집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OMR 카드가 수록된 구성으로 집에서 먼저 이 OMR 카드 마킹 시간까지 연습해 보실 수 있으니까 더 완벽한 시험 대비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챕스랜드 찐 스포일러 문제집도 같이 활용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